자, 먼저 복습을 잠깐 좀 해보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방송해 드린 게 이제 조우영, 즉 부산저축은행 그 회장의 조카이고 대장동 대출 알선책인데 조우영의 경찰 진술서였죠. 자, 봉 기자님, 조우영이 2014년 1월 달에 경기지방경찰서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그 앞단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조우영 대장동 자금책으로 알려진 예. 조우영은 단순한 대출 브로커가 아니다. 네. 뇌물의 뭐 그렇죠. 심부름꾼 정도다라는 게 검찰 설명이지만 저희 사실 뉴스타파가 계속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조우영은 단순한 심부름꾼 대출 브로커가 아니라 부산저축은행과 사실상 한 몸처럼 경영진과 한 몸처럼 움직인 그 차명 SPC 특수목적회사, 그러니까 그 아파트나 뭐 이런 빌라를 짓는 시행사, 부산저축은행이 소유한 시행사의 운영자 대표였어요. 그렇게 저희가 확인된 곳만 그 시행사가 네 곳입니다. 그렇죠. 예, 네 곳 중에 또 한 곳은 당시 대검중수부가 자 부산저축은행 차명 SPC입니다 하고 발표한 120개 목록에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그곳이 어디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이제 보도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조우영 씨는 지금 얘기하는 게 조우영 씨 지금 수사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검찰이 특정하고 4월부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 넘었잖아요. 아직 기소 안 한 걸로 지금 6개월 넘게 지금 수사만 하고 이 사람을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기자들한테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뭐 대장동이나 저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자들이 자기의 말을 쏙 빼고 자기들 보도하고 싶은 것만 보도했다. 그 보도가 이제 제가 JTBC 때 한 보도 그리고 네. 지금 경향신문의 경향신문의 보도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만났을 때가 이제 2021년 10월 26일인데 저를 만났을 때 조우영 씨와 100분 정도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녹음을 했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만 나중에 보니까 저를 만난 날 경향신문에 보도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만났을 때 경향신문 보도를 못 보고 만났습니다. 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계좌 압수수색 이런 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해요. 네. 대검 중수부가 계좌 압수수색했는데 똑같은 내용의 보도가 그날 경향신문에서 나왔던 거예요. 예, 경향신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대검 중수부가 제 계좌 저와 저의 회사 그리고 가족의 계좌를 탈탈 털었는데 제 혐의점 없었어요. 이렇게 경향신문 기자한테 저보다 먼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파악한 사실은. 근데 그날 저를 만나서도 이제 대검 중수부가 이제 뭐 계좌 압수를 해서 와장창 날라왔는데 그때는 넘어갔고 그 이듬해인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이제 자기도 조사를 받았다. 근데 수사를 받은 거냐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 끝까지 또 피의자로 입건도 안 됐어요. 이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점인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그렇다면 이분이 그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또 제가 묻지도 않은 말 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예전에 제가요 경찰 수사 받을 때 2014년에 경찰 수사 받을 때 사실은 제가 좀 거짓말했던 게 지금의 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또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그 2014년에 도대체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게 그렇죠. 이제 2014년 1월에 조우영 씨가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으면서 한 말들입니다. 좀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그렇죠. 거죠. 자기 사건은 아니잖아요. 네, 그 사건은 참고인이니까. 대장동 그 시행사 최초 대표였던 이강길 씨의 그렇죠. 대장동 대출금 횡령 및 공무원 뇌물 공여 그다음 상납 사건이었어요. 그 네. 이강길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첫 조사를 받는데 이 분이 경찰이 묻지도 않은 말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요.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과정에서 본인이 대검 중수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대출도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수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그 허위 용역비, 그러니까 대장동 대출을 해주고 10억 3천만의 커미션을 받았는데 그거를 조우영이 자기의 회사 두 개 그 아까 말한 차명 SPC 있잖아요. 네. 그곳의 계좌로 4번에 걸쳐서 쪼개서 받았어요. 그게 다 사실은 그 회사 계좌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수억의 돈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한 3억씩 들어왔는데 그것들을 그때 당시 대검 중수부가 다 봤고요 계좌들을. 근데 저는 혐의점이 없어서 나왔습니다. 라고 경찰에게 진술합니다. 경찰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발 저려서 얘기를 해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대출과 자기의 그 대출 알선료 관련해서 자기의 이제 혐의를 소명하는
부분이 한 5번, 6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2014년인데 저를 만난 7년 후인 2021년에 저도 묻지도 않았어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지금의 박영수 특검이 뭐 힘을 써서 저를 봐줬다는 이런 오해는 그때 제가 아마 경찰에서 좀 제가 거짓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말이 거짓말이란 건데 이제 상식적으로 본인이 범죄 피의자면 거짓말할 수 있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수사는 그때만 해도 조우영과 아무 관련 없는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경찰이 묻지도 않은 말을 장황하게 다 늘어뜨려 놓고 저 그때 거짓말한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경찰에서는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았고 계좌 압수수색도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했고 또 2012년 서울중앙지검하고 분당경찰서에서도 이제 계좌 압수수색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우영은 어쨌든 또 경찰에서 대장동 수사를 5번이나 반복해서 진술을 하잖아요. 그 진술 조서를 보면. 그러니까는 검찰 수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조우영이 솔직히 여기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땐 그렇죠. 예, 참고인 신분을 그때는. 첫 조사에서 네. 본인에 대한 어떤 혐의점이 드러나지는 않은 건데 저한테는 또 뭐라 그랬냐면 저를 만났을 때 제가 사실은 경찰의 첫 조사를 받고요. 거의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를 불렀어요라는 건 뭡니까? 사실대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만세를 불렀다는 건 자수하겠다. 나의 죄를 자백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만세를 불렀어요라고 하면서 또 뒷단에 있어서 저를 만났을 때 사실은 그때 그 부분은 대검 중수부가 뭐 이걸 저나 대장도 대출 수사했다는 거는 거짓말이었어라고 모순된 얘기를 그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굳이 자기가 피의자도 아니고 자기 혐의에 대해서 막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것저것 자기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대검 중수부를 끌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거 지어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5번이나 반복해서 제가 볼 때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진술서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그 조우영에 대한 수사든 누구의 수사든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에 대출을 해주는 데서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는 혐의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압수수색 이제 검찰에서 대검 중수부는 조우영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왜냐 계좌 압수수색을 만약에 했잖아요. 근데 수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소명도 못하고 소명도 안 되고 조우영이 냈다는 용역의 결과물, 용역 계약서, 용역의 계약서에는 아예 부산저축은행 PF 대출을 끌어다 준 대가로 이걸 줄게, 이 돈을 줄게라고 돼 있어요. 용역 계약서하고 용역 결과물을 조우영이 냈다는 거예요 그때. 2014년 경찰에서 얘기하기로는 다 냈고 소명이 됐습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 계약서를 저희가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분명히 계약서의 겉으로는 어떤 명목이었냐면 대장동에 비버리힐즈 같은 어떤 타운하우스 멋진 그런 단독주택들을 짓는 설계 용역이었어요. 타운하우스 설계 용역을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받기로 한 건데 그렇죠. 그 타운하우스 설계 용역의 계약서에 PF 대출을 원활하게 성사시키는 그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경찰은 그걸 안 거죠. 경찰이 보니까 너 이거 타운하우스 이거는 껍데기고 너 이거 대출 알선료네. 경찰이 바로 파악한 걸 어떻게 대검 중수부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까? 그걸 확보했다면 본인이 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뭐 이제 예를 들면 수사를 만약 안 하고 덮었잖아요. 그럼 수사 기록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 수사 기록을 지금 검찰이 봤는데 대장동이랑 조우영은 수사 대상 아니고 수사 안 했어요. 대상이 아니라서. 수사를 안 해서 덮었으니까 수사 기록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수사 기록이 없으니까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수사를 왜 안 했냐를 문제 삼고 있는데 수사 기록이 없으니까 뭐 수사 대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건데 조우영은 또 다 냈대요. 다 조사하고. 근데 만약 이제 계좌 압수수색이란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조우영이 그 회사 계좌를 통해서 돈을 그 알선료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그거를 만약에 그 예금보험공사가 신청을 했어. 신청을 해서 그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그 계좌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검사가 청구하게 되고 통상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든 주인 검사가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그때 주인 검사가 윤석열 주인 검사였죠. 주인 검사가 도장이 있어야만 그 계좌를 압수할 수 있는 것인데 아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조우영이 단순히 그 대출 알선료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SPC를 자기가 대표로 운영하면서 대출금 중에 그러니까 PF 대출이란 거는 자
당신 이거 대장동면 써. 이 돈, 이 대출금 써. 근데 만약에 대장동이 아니고 엉뚱한 데로서 다른 목적으로 쓰면 그게 배임이 돼요. 근데 조우영이 그런 배임 혐의도 있었습니다. 배임 혐의 그때 당시에는 이제 90억 혐의 있었죠. 경기도 풍동에 시행 벨리타우스라는 시행사를 차려놓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409억 원의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이 차명 SPC였죠. 그러니까 조우영이 이렇게 직접 운영만 했을 뿐이지 그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주인은 부산저축은행이었죠. 근데 부산저축은행에서 벨리타우스의 경기도 풍동 개발하라고 준 409억 원 중에 90억 원을 다른 세 곳의 사업장으로 빼돌립니다. 그 배임 혐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대검 중수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들여다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우영이 단순하게 대출할선료만 문제 저희가 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간단한 사람이 아닌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걸 정말 다 몰랐어? 계좌 압수수색했으면 알 수밖에 없는데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니 지금 검찰이 계좌 압수수색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우영은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회사를 통해서 대출금을 계속 당기고 그 받은 대출금을 자기가 원하는 다른 용도로 계속해서 빼돌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과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경영진의 지시를 따르는 거죠. 지시를 따르는 거 거기서 돈을 벌면 만약에 1억을 벌면 9천만 원은 뭐 부산저축은행에 주고 내가 1,000만 원 갖고 이렇게 공동지분 형태로 돼 있었던 건데 그때 당시 윤석열 그 대통령 그때 후보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저축은행의 차명 SPC가 수사 대상이었습니다라고 계속 토론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런 차명 SPC를 운영했던 게 조우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사실 그 조우영이 그렇게 빼돌린 어떻게 보면 돈들이 대출금의 일부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부산저축은행 아직도 보상을 못 받았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그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돈 중에 일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 대장동에서 회수하지 못한 저축은행 피해자 예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조우영이 운영했던 경기도 풍동에서 회수하지 못한 이 예금을 합치면 4천억 가까이 됩니다. 와 4천억이면 원금 플러스 이자죠. 그게 이제 네. 오래된 일이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가 4천억인데 제가 이제 계속 그때 당시 보도를 쓰면서 얘기했던 거는 경기도 풍동 벨리타우스는 조우영이 실질 대표고 명목상의 대표는 자기 대학 후배 직원 이름으로 해놓은 거예요. 강모 씨라고 직원 이름을 해놓다 보니까 이분은 자기가 대표도 아닌데 이름만 빌려주고 1,000억 정도의 지금 빚을 지고 있어요. 경기도 풍동에서만 그러니까 1,000억 원 정도의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이분은 모든 걸 다 압류하고 뭐 본인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뭐 퇴직금이 나와도 다 압류해 간다라는 거죠. 거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조우영은 자기 후배한테 아끼는 대학 후배고 자기가 처음 부동산 시행업을 차명 SPC를 운영할 때부터 함께했던 어떻게 보면 측근한테 덮어 씌운 거죠. 연대보증을 연대보증을 한 걸 덮어 씌운 거라서. 뉴스타파가 왜 계속 박영수 전 특검과 조우영을 추적했냐면 뉴스타파 그러니까 그 보도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강길 씨 대장동 최초 시행사 대표였던 이강길 씨가 대표를 넘깁니다. 2010년 11월에 조우영한테 넘겨요 대표를. 그런데 그렇죠. 조우영이 인수를 딱 하려고 하다가 부산저축은행 뱅크런 2011년 2월에 터지니까 못한 거예요. 못하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장동 사업관이 마지막에 남욱한테 갔잖아요. 근데 남욱은 천화동인 사고로 1,000억 넘게 벌었어요. 근데 연대보증이 안 따라갔습니다. 사업권의 주인은 바뀌었는데 연대보증이 같이 따라갔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서 뉴스타파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남욱도 제가 연대보증 안 깼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서로 자기들끼리 약속한 계약서도 있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계속 하니까 작년 2월에 예금보험공사가 연대보증인을 남욱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욱은 어떻게 됩니까? 남욱의 모든 재산은 지금 다 압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갖고 일부는 환수가 됐습니다. 환수가 된 거죠. 그래갖고 마찬가지로 경기도 풍동의 벨리타우스도 거기가 지금 한 원금과 이자가 1,000억 정도 될 텐데 그 바지 사장 강 씨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천화동인 6호의 6호가 그 배당 수익금이 282억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여기서 회수를 하려면 조우영이 그 연대 보증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예금보험공사도. 조우영 씨 지금도 천화동인 6호 자기가 죽어도 자기 소유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분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국가의 이제 법원의 판결로 내야 될 추징금만
26억 원 정도 있어요. 26억 원 있고 경기도 풍동의 원금과 이자는 1,000억.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조우영으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채권 회수 차원에서. 그렇죠. 대장동 같은 경우는 남욱으로 바뀌었으니까 경기도 풍동도 연대보증인을 조우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들, 그러니까 그 꼬깃꼬깃한 돈으로 그 저축은행에 저축을 했던 그런 분들의 피해들이 사실 하고도 연동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또 중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이슈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고. 예.